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강지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 너머로 32살의 한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죠. 무릎을 꿇고 반지 상자를 든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서연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보안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다시 만날 줄 몰랐거든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랑에 회의적이었던 그녀였지만 지훈만큼은 달랐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개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그는 항상 유머러스하고 다정했죠. 네, 좋아요. 서연의 대답에 지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창가 너머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이도윤이 주먹을 꽉 쥔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33살의 그는 한때 서연의 연인이었지만 지금은 사업 실패로 실업자 신세가 된 상태였습니다. 서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도윤은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보낸 메시지는 이미 수십 개였지만 답장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며칠 후 서연의 휴대폰에 또다시 도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도윤이야. 결혼 진짜 하려는 거야? 이도윤 씨, 저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아, 잠깐만. 나는 아직... 뚜뚜뚜. 서연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누구야? 괜찮아? 아니에요. 그냥 잘못 걸린 전화예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성격을 아는 그녀였기에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술에 취한 채 서연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배회했습니다. 과거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함께 걸었던 그 길, 함께 앉았던 그 벤치,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 왜?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죠.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는 서연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예전에 보험 설계사를 할 때 알게 된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지금의 도윤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저녁, 서연은 지훈과 함께 웨딩홀 최종 점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화이트와 골드로 장식된 아름다운 홀을 보며 두 사람은 내일의 행복한 순간을 상상하고 있었죠. 내일이면 정말 부부가 되는 거네요. 지훈이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믿어지지 않아요. 서연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도윤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의 연락이 뚝 끊어진 것도 오히려 더 걱정스러웠거든요.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노래방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도윤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 앞에 앉아 있었죠. 백강식 씨죠? 그래, 맞아. 그런데 너 누구야?
전화로만 얘기했지. 40대 중반의 백강식은 천룡의 행동대장으로 아나무인의 성격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2명의 부하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저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그 일 때문에 왔어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00만 원 다 들어 있습니다. 백강식이 봉투를 열어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내일 오후 2시에 강남 그랜드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그냥 분위기만 좀 망쳐주시면 됩니다. 결혼식을 망쳐달라고? 하하. 백강식이 크게 웃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의뢰는 처음이었거든요. 뭔 놈의 결혼식에 경호원이라도 있나? 이 돈으로 결혼식 하나 망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게 그 여자가 좀. 도윤이 말을 망설이자 백강식이 눈을 좁혔습니다. 뭐가 좀 어떻다는 거야? 똑바로 얘기해. 그 여자 한서연이라고 하는데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강하거든요. 강하다고? 하하. 야, 너 지금 농담하는 거야? 백강식과 부하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여자 하나가 얼마나 강하다고 조심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에요, 진짜로. 됐어, 됐어. 그런 걱정 말고 그냥 결과만 기대해. 내일 그 결혼식장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도. 백강식이 손을 흔들며 도윤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과거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었지만 백강식의 건방진 태도에 막혔거든요. 사실 도윤 자신도 서연의 정확한 경력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연인 시절에 몇 번 이상한 상황에서 그녀의 놀라운 반사신경과 격투 실력을 목격했을 뿐이었죠. 그럼 내일 2시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백강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야, 너 지금까지 내일 처리하는 거 본 적 없지? 걱정 마. 내일 저녁 뉴스에 나올지도 모르겠네. 하하. 백강식과 부하들이 방을 나간 후 도윤은 혼자 남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너를 보낼 수는 없어. 그 밤 서연은 집에서 결혼식 준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드레스를 입고 지훈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괜찮을 거야. 내일은 분명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내일 있을 일에 대비하고 있었죠. 결혼식 당일 오전 강남 그랜드 웨딩홀은 분주함 그 자체였습니다. 플로리스트들이 마지막 꽃장식을 점검하고 웨딩 플래너가 진행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죠. 오후 2시 식이 시작될 예정이었고 이미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서연은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받으며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웠죠. 와, 언니 정말 예뻐요. 지훈 오빠가 보면 기절할 것 같아요. 대학 동기인 친구 미영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혹시 그때 그 얘기 군대 다녔다는 거 맞죠? 같은 보안회사에서 일하는 후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서연의 놀라운 체력과 격투 실력은 이미 소문이 났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언니가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에이, 무슨 특수부대요. 그냥 평범하게 군 복무했어요.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 그녀의 과거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6년간 복무하며 각종 특수작전에 참여했던 그녀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과거는 이제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는 지훈이 넥타이를 매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형, 떨지 마. 오늘 주인공이잖아. 대학 동기인 민수가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아니야, 오늘 주인공은 서연이야. 나는 그냥 서연이를 받쳐주는 조연이지. 지훈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오후 1시 30분 하객들이 본격적으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 서연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잡았죠. 웨딩홀은 점점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시각 웨딩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백강식과 부하 4명이 검은색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야들아, 오늘 일은 간단해. 들어가서 좀 소란 피우고 나오면 끝이야. 백강식이 담배를 물고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정말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부하 중 하나가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 받고 일하는 거지. 그런데 의뢰인이 그 여자 조심하라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조심할 게 있겠어? 여자 하나한테. 백강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죠. 야,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몇 년간 이 일 해왔는데 여자 하나 못 다룰 것 같아? 특히 결혼식장에서 드레스 입은 여자를. 백강식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웨딩홀의 불이 살짝 어두워지고 웨딩 마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서서 입장하는 신부를 기다렸죠. 그 순간 웨딩홀 뒤쪽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라 검은 옷을 입은 5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결혼식 하지 마. 백강식의 큰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쥐고 있었죠.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사회자가 말하려는 순간 백강식의 부하 중 하나가 꽃장식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꽃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웨딩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모두 나가. 오늘 결혼식 취소야. 백강식이 소리치자 하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황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죠.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나타났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백강식 일행을 향해 있었거든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신부님 나오셨네. 미안하지만 오늘 결혼식은 없어. 백강식이 서연을 향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걸 내가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조용히 드레스나 벗고 집에 가. 백강식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하이힐을 벗기 시작했죠. 뭐 하는 거야? 신발 벗어서 뭐 하게? 백강식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하객들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웅성거렸죠. 아, 이거요? 서연이 하이힐을 한 손에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상하게 차가웠죠. 드레스가 좀 불편해서요. 움직이기 편하게 하려고요. 움직인다고?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백강식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서연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몸이 백강식 앞으로 날아갔고 707 특임대에서 배운 제압술이 발동됐죠. 쾅! 백강식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형님, 부하들이 놀라며 달려들었지만 서연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웨딩드레스 치마가 찢어지면서 그 안에 숨겨진 검은색 레깅스가 드러났죠. 원래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친구 미영이 입을 벌린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서연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그녀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상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깔끔한 던지기로 남자를 바닥에 맺혔죠. 으악! 두 번째 부하가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상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주저앉았죠.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회사 팀장으로만 알고 있던 서연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대체 뭐야, 저 여자가. 세 번째 부하가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서연은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확한 발차기 한 번에 상대는 벽에 부딪혔죠. 마지막 부하는 겁에 질려 도망가려 했지만 서연이 던진 하이힐이 그의 뒤통수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도 바닥에 쓰러졌죠.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5명의 조폭이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웨딩홀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서연을 바라봤죠. 이게 뭐야? 백강식이 바닥에 누운 채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을 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에게 이렇게 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서연은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백강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시켰죠? 뭐라고? 누가 당신들을 보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백강식은 그 안에서 섬뜩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백강식이 말을 머뭇거리는 순간 웨딩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 뛰어들어왔죠. 서연아, 무슨 일이야? 지훈은 아수라장이 된 웨딩홀과 바닥에 나뒹구는 남자들 그리고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서연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지훈 씨, 괜찮아요. 조금 시끄러운 손님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지훈의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서연아, 대체 무슨...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이 사람들부터 처리해야 해요. 서연이 백강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도윤이죠? 이도윤이 당신들을 보낸 거죠? 백강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의뢰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서연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때 하객 중 한 명이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SNS에 업로드되기 시작했죠. 와, 이거 완전 영화 같은데? 신부가 조폭들을 제압했다고? 진짜야? 레전드 신부네, 진짜로.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이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이 더 컸죠. 서연아, 당신 정말 대단해.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죠? 서연이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정리하며 지훈에게 다가갔죠.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바로 당신이니까요. 지훈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지훈이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설명은 해드려야겠네요. 서연이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 놀라셨죠? 사실 저는 과거에 707 특임대에서 복무했었어요. 웅성웅성.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707 특임대라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였거든요. 와,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었구나. 회사 후배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력이 좋았던 거구나, 언니. 친구 미영도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된다는 표정이었죠. 지훈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아들을 지켜줄 든든한 사람을 만났네. 아버님. 서연이 감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일어나려던 백강식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죠. 이래서 조심하라고 했구만. 백강식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더욱 빨랐죠. 휙! 서연이 몸을 돌리며 백강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관절기로 상대방의 칼을 떨어뜨리고 한 번의 깔끔한 던지기로 백강식을 완전히 제압했죠. 백강식은 이번에는 정말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더 이상 소란 피우면 다칠 수도 있어요. 서연의 차가운 경고에 백강식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죠. 경찰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웨딩홀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관이 서연에게 다가왔죠. 신고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사람들이 결혼식을 방해하려고 들어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압하신 거군요. 정당방위로 보입니다. 경찰관이 바닥에 나뒹구는 조폭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 이도윤이라는 사람이 이들에게 의뢰한 것 같습니다. 이도윤이요? 경찰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제 전 남자친구예요. 헤어진 후에도 계속 스토킹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즉시 체포하러 가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백강식과 부하들을 수갑을 채워 연행해 갔습니다. 백강식은 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그냥 평범한 신부예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웨딩홀이 다시 조용해지자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영화보다 더 재밌었어. 우리 서연이 최고야. 하객들의 환호성이 웨딩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결혼식을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지훈이 크게 대답하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잊지 못할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지훈 씨. 이런 일로 소란을 피워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더 멋있어 보이는데요. 지훈의 말에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하객 중 한 명이 핸드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벌써 인터넷에서 난리 났어. 레전드 신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진짜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영상 조회수가 벌써 10만 넘었어요.
모든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유명인이 되어버린 서연이었죠. 한편 그 시각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도윤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럴 줄 알았어. 도윤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강식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영상 속에서 서연이 조폭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을 보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연인 시절 길에서 불량배들에게 시비가 붙었을 때 서연이 보여준 놀라운 실력. 당시에는 그냥 운동을 좀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거죠. 707 특임대라고? 완전 엘리트 출신이었구나.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도윤이지? 경찰이야. 지금 어디 있어? 경찰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남 그랜드 웨딩홀에서 일어난 일 알지? 내가 사주한 거라고 자백했어. 지금 즉시 출두해. 전화가 끊어지자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웨딩홀로 돌아가서 결혼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찢어진 드레스 대신 준비해둔 두 번째 드레스로 갈아입었죠. 다행히 예비용으로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요?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님, 입장해주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런 방해 없이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과 서연이 손을 잡고 걸어 나오자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죠. 우와, 진짜 영화 같아. 오늘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네. 하객들의 환호 속에서 두 사람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신랑 강지훈 씨, 신부 한서연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서연의 진짜 모습을 본 후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신부 한서연 씨, 신랑 강지훈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서연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두 사람이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웨딩홀은 감동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방금 전의 격투 장면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웠죠. 이제 서로에게 사랑의 맹세를 해주세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믿고 지지할게요. 사랑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지훈 씨, 제 과거를 알고도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맹세에 하객들도 감동했습니다. 그때 웨딩홀 뒤에서 경찰관 두 명이 도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도윤의 모습에 하객들이 웅성거렸죠. 서연아,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난 아직도 널 사랑해. 이 결혼 취소해. 서연이 도윤을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도윤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아, 제발. 법정에서 뵙죠. 서연의 단호한 말에 도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를 끌고 나가는 동안 웨딩홀은 다시 조용해졌죠. 사회자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서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를 해주세요. 지훈이 서연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정말 파란만장했네요. 그래도 행복해요.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누는 순간 하객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웨딩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꽃잎이 날리는 가운데 드디어 결혼식이 끝났죠. 축하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사회자의 선언과 함께 모든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웨딩홀은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서연이었죠. 모든 하객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었어? 완전 멋있었어. 대학 동기 미영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시더니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후배 수진도 감탄을 금치 못했죠. 서연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과거 일이에요.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지훈의 아버지가 다가와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정말 든든하구나. 우리 지훈이를 잘 부탁해. 아버님,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한 하객이 핸드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봐. 뉴스에 나왔어. 모든 사람들이 그의 핸드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웨딩드레스 입은 특수부대 출신 신부 조폭 5명 순식간에 제압이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죠. 와, 진짜 뉴스에 나왔네. 인터넷에서 완전 난리 났어. 조회수가 벌써 500만이야. 하객들의 흥분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훈이 서연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신혼여행지 바꿔야겠어. 너무 유명해져서 못 다닐 것 같은데? 에이, 설마요. 금방 잊혀질 거예요. 서연이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그녀도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도윤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도윤 씨,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연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조폭을 사주해 결혼식을 망치려 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업무방해,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웨딩홀로 돌아가서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화제는 여전히 서연의 활약상이었죠. 정말 영화 같았어. 특히 드레스가 찢어지면서 안에 검은 옷이 나올 때 완전 액션 영화 주인공 같았어.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 친구들의 칭찬에 서연은 계속 웃기만 했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신혼집에서 또 무슨 비밀이 있는 건 아니지? 에이, 무슨 소리예요. 이제 정말 평범한 주부가 될 거예요. 그래도 집에 혹시 무기라도 숨겨놓은 건 아니야? 지훈의 농담에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운동은 계속할 거예요. 몸이 둔해지면 안 되거든요. 알겠어. 우리 집 경비는 자기가 담당하는 거네. 두 사람의 달콤한 대화를 지켜보던 하객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웨딩홀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레전드 신부를 취재하려고 온 것이었죠. 서연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특수부대에서 어떤 훈련을 받으셨나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보호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우리 결혼식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신랑으로서 기분이 어떠세요? 부인이 이렇게 강하시다니. 자랑스러워요. 정말 멋있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지훈의 당당한 대답에 기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신랑 신부님, 뒷문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과 지훈은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타면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정말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네요. 그래도 평화롭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서연이 아쉬워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런 특별한 결혼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들려줄 전설이 하나 생긴 거죠. 지훈의 말에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빠 엄마 결혼식 때 조폭이 와서 난동 부렸는데 엄마가 다 때려 눕혔다고? 하하, 상상만 해도 재밌네요. 두 사람은 행복한 웃음을 나누며 신혼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한 달 후 서연과 지훈의 신혼집은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레전드 신부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며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해외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했죠. 자기야, 또 인터뷰 요청 왔어. 지훈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디서요? 서연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미국 방송국이야.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는데? 에이, 사양할래요.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받은 인터뷰 요청만 수백 건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신입사원들이 몰려들어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에이, 사인은 무슨. 그냥 일해요, 일. 서연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직원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죠. 팀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 주가도 올랐어요. 보안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서연이 다니는 보안회사는 레전드 신부 사건 이후 의뢰가 폭증했습니다. 서연의 동료라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받았거든요. 지훈의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님, 투자 제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직원이 신나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레전드 신부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타이틀이 홍보 효과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사업이 잘 되는 남편이라니 좀 민망하네. 하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연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사이 도윤은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이도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 방청석에는 서연과 지훈도 앉아 있었죠. 재판이 끝난 후 도윤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정말 끝이에요, 도윤 씨. 새 출발하세요. 서연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잘 살아. 도윤이 돌아서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법정을 나섰죠. 저녁 두 사람은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식 영상 또 봐. 지훈이 노트북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조폭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죠. 봐도 신기해. 내 와이프가 이렇게 멋있다니. 이제 그만 봐요. 부끄러워요.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제 평범하게 살 거야? 물론이죠. 더 이상 액션은 없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지훈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반응이었죠. 자기야, 뒤에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단지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넘어뜨렸을 뿐이었죠. 휴, 고양이였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야, 아직도 긴장하고 있구나. 지훈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습관이 되어버려서. 괜찮아. 그런 모습도 좋아. 두 사람이 다시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 씨, 큰일이에요. 회사 동료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대기업 회장 납치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에서 서연 씨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서연과 지훈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원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지금 갑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자기야, 조심해.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서연이 지훈의 이마에 키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훈은 창가에서 서연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역시 평범한 신혼생활은 어려울 것 같네. 지훈이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서연이 탄 차가 밤거리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서연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서연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지훈의 마음이 따뜻해졌죠. 우리 아내 정말 멋있어.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돌아올 때까지 따뜻한 차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죠. 결혼식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모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하지만 그래서 더욱 특별한 부부의 이야기로 말이죠. 400만 원 현금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시죠.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정중한 척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오늘급 못 내면 상견례 자리 찾아갈 수도 있어요. 창피 주기 싫으시죠? 태수가 협박하듯 덧붙였습니다. 윤희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같은 분들 다 똑같아요. 겁만 주면 순순히 돈 내놓거든요. 미나도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윤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당신들 10년 전에도 같은 짓 했죠? 그 한마디에 태수와 미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진짜 시작은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윤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비가 내리는 월요일 오전 서울 종합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은 검은 양산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 위에서 튀어오르며 작은 물웅덩이들을 만들어냈죠. 경적 소리가 산발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상가를 찾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이어졌습니다. 박윤희는 단정한 회색 카디건에 낮은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65살의 그녀는 늘 단아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머리는 짧게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오래된 경차의 와이퍼가 느릿하게 앞유리의 빗물을 쓸어내고 있었어요. 10년도 넘은 낡은 차였지만 윤희는 정성스럽게 관리해 왔거든요. 아이고, 오늘은 일찍 상가만 들렀다가 한복수선 맡기러 가야지. 윤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핸들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평생을 조심스럽게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그녀의 운전은 늘 신중했어요. 신호를 충분히 주고 속도도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유지했죠.
주변 운전자들이 짜증을 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좌측에서 검은색 SUV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파고들더니 급정거를 했어요. 윤희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젖은 노면에서 멈춤거리가 길어졌죠.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범퍼가 상대방 차량 뒤쪽에 살짝 닿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윤희는 즉시 비상등을 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현장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의 위치, 접촉 부분, 주변 상황, 신호등 상태, 차선까지 꼼꼼하게 담았죠. 오랜 세월 교통분쟁조정위원으로 일했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비록 은퇴했지만 그때의 경험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SUV 문이 벌컥 열리더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오태수였죠. 그는 목을 감싸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시계도 꽤 고가로 보였어요. 어르신, 이렇게 운전하시면 어떡해요? 목이 도통 돌아가질 않네요. 태수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기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마치 아픈 척을 과장하고 있는 것 같았죠. 윤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정중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현장 사진부터 남기겠습니다. 윤희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량은 물론이고 노면 상태, 차선, 스키드 마크, 충돌 각도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심지어 주변 CCTV 위치까지 확인했죠. 태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일반적인 고령 운전자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태수가 말을 더듬었지만 윤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꼼꼼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태수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듯 목을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합의로 빨리 끝내요. 병원비의 수리비면 적지 않을 텐데요. 어르신도 시간 아까우시잖아요. 태수의 말투가 은근히 압박적이었습니다. 마치 윤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 같았죠. 빗속에서 그의 표정은 더욱 음침해 보였어요. 하지만 윤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대로 처리하는 게 맞죠. 몇 분이 지나자 30대 중반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장민아였죠. 그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장민아입니다. 공정하게 사정해드리겠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사고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손해사정사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윤희의 질문에 미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았어요. 근처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마침 연락을 받아서요. 그런데 미나의 행동은 말과 달랐습니다. 윤희의 차는 대충 훑어보더니 태수의 차는 집요하게 촬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손전등까지 켜가며 미세한 흠집까지 찾아내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없던 스크래치까지 있다고 주장했죠. 여기 보세요. 꽤 깊게 긁혔네요. 이건 전체 도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나가 가리킨 부분을 윤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래부터 있던 상처처럼 보였죠. 경찰은 언제 오나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미나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 작은 사고라면 굳이 경찰 오시면 몇 시간씩 걸리세요.
두 분 다 바쁘실 텐데 말이죠. 요즘 경찰서도 인력이 부족해서요. 태수는 그 말에 씩 웃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순간 윤희의 눈빛이 잠시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우면서도 부자연스러운 상황. 마치 연습된 듯한 태수와 미나의 호흡.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척척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윤희는 오랜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속삭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보험사 신고는 어떻게 하죠? 아, 그것도 복잡해요. 서류며 뭐며. 현금으로 간단히 정산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르신께서 과실이 크시니까 병원비랑 수리비 합쳐서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태수가 은근슬쩍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미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요. 보험 처리하면 등급도 올라가고 내년 보험료도 많이 오를 텐데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장례식장 주차장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어요.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전 며느리 지은이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날도 이런 비가 내렸었나요?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었나요? 아니, 그때는 정말 무력했었죠. 지은이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으니까요. 윤희의 손이 휴대폰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거든요. 미나는 차량 주변을 한 바퀴 더 돌며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치 수사관처럼 세심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SUV의 범퍼를 훑으며 작은 흠집 하나하나를 확인했죠.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서도 전혀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범퍼 교체가 300, 치료비가 200, 렌트비는 별도로 계산해야 하고요. 미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숫자를 말할 때는 단호했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가격표를 읽는 것 같았죠. 합의금 400만 원이면 원만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요. 윤희는 그 금액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4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더 놀란 건 미나의 말투였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것처럼 능숙했죠. 태수는 숨을 고르며 목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목이 쑤셔서 병원이라도 가봐야겠어요. 언제 찍었는지 모를 진단서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경추 염좌 의심, 2주간 안정가료 같은 의학 용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윤희는 그 진단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겨우 10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진단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진단서는 언제 받으신 건가요? 윤희의 질문에 태수가 잠깐 당황했지만 금세 대답했어요. 아, 이건 예전에 비슷한 증상으로 받았던 건데 오늘도 똑같이 아프네요. 하지만 윤희는 말없이 자신만의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노면의 빗물 상태, 제동거리, 차량 간격을 세심하게 메모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침착했죠. 오랜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어르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태수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장례식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경찰 부르면 더 복잡해져요. 어르신도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으시기도 그렇고요.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가에 온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은 구경거리가 아니었죠.
윤희도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가 다시 나서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늘만 정리하시죠. 현금이면 서로 깔끔하잖아요. 보험 처리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어르신 보험료도 올라갈 텐데요. 미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훈련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이런 대화를 수없이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심지어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금 400만 원을 어떻게 준비하죠? 은행도 문을 닫을 시간이고요. 윤희의 말에 태수가 씩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내일까지도 괜찮고 계좌 이체도 되고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태수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예전에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건으로 처리했는데 말이죠. 그때도 현금으로 깔끔하게 끝났거든요. 그 한마디가 윤희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 그 말에 윤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10년 전 며느리 서지은의 누명 사건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때도 백화점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부딪혔다고 주장했었죠. 그리고 가짜 목격자까지 나타나서 지은이가 먼저 들이받았다고 증언했었어요. 결국 지은이는 억울하게 합의금을 물어야 했고 그 일로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었죠. 윤희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지은이가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윤희는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했었죠. 사회적 체면과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윤희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연락처와 견적 내역을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물론이죠.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미나가 휴대폰을 꺼내며 친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윤희는 뭔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보험사 쪽으로는 신고 안 하시는 건가요? 아직은 안 했어요. 어차피 합의로 끝날 것 같으니까요. 신고하면 오히려 복잡해지거든요. 태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에게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보통은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사에 신고부터 하는 게 순서였거든요. 그럼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연락드리죠. 윤희는 조심스럽게 인사하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태수와 미나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희는 그들을 직접 보지 않고 천천히 차에 올랐죠. 차 안에 앉자 빗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앞유리의 빗물을 쓸어내고 있었어요. 윤희는 시동을 걸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룸미러를 통해 뒤를 보니 태수의 SUV가 보였어요. 윤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차의 번호판에 고정됐습니다. 12어 34 앞에 몇 글자만 보였지만 충분했어요. 윤희는 그 번호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기억했습니다. 백화점 지하주차장. 윤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런 일을 자주 하는 사람들일까요? 윤희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며느리 지은이의 번호가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연락하지 못했던 지은이, 그때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번에는 달라야 해. 윤희는 다짐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와이퍼가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앞길이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하지만 윤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고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음모의 시작일까요? 윤희는 핸들을 꽉 쥐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결심은 점점 단단해져 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진 윤희의 좁은 거실은 형광등 하나로만 밝혀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소파와 낡은 장롱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최근 것은 없었어요. 아들 성우가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드려요. 상견례 앞두고 일 키우기 싫어요. 성우는 36살이었지만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아이 같았어요. 그의 옆에 앉은 며느리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지은이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처져 있었죠. 400만 원이면 우리한테는 큰 돈이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간간히 하는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했어요. 윤희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한쪽 낡은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그 사이에서 윤희는 검은색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들뜬 낡은 수첩이었죠. 지은아, 내가 백화점에서 누명 썼던 날, 내가 적어둔 게 있어. 윤희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그때 일을 기록해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첩을 펼치자 흐릿한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윤희의 꼼꼼한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었어요. 테이프 자국, 스티커 패턴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옆에는 작은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윤희는 수첩을 지은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때 가해자 차 번호판이야. 앞부분만 보였는데 테이프로 가린 부분이 있었거든. 그리고 범퍼에 특이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 사실 윤희는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빨리 합의하자고 해서 그냥 넘어갔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조작된 사고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왜 이걸? 지은의 질문에 윤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못 나섰지. 이번엔 다르다. 윤희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결심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지은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묻어둬야 했던 억울함이 다시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해볼게. 내가 당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또 당하게 놔둘 수는 없어. 윤희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백화점 보안팀장 김도훈에게였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도훈은 윤희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한복점을 운영하면서 백화점과 인연이 깊었거든요. 윤희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도훈 씨, 혹시 내일 CCTV 각도 조정 가능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뭔가 수상한 일이 있나 보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신뢰감이 묻어났습니다.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두 번째 전화는 최만복에게였습니다. 70살의 만복은 은퇴한 경찰 출신으로 현재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윤희와는 동네 경로당에서 알게 된 사이였죠. 만복 씨, 죄송한데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윤희 씨. 뭔 일인데요? 만복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정정했거든요.
바디캠 하나 챙겨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문밖 동선도 좀 도와주시고요. 아하, 뭔가 큰일을 꾸미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만복은 상황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찰 경험으로 직감적으로 이해했거든요. 전화를 마친 윤희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수에게 메시지를 보낼 차례였어요. 합의는 은행 VIP 라운지에서 봅시다. 사람 적고 CCTV도 확실하니까요. 윤희가 신중하게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행은 보안이 철저하고 VIP 라운지는 조용해서 대화 내용이 잘 녹음될 거였거든요. 곧 태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좋죠.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요. 너무 빠른 답장이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윤희는 그것마저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윤희는 방으로 들어가 2개의 봉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신문을 적당히 잘라서 넣은 가짜 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진짜 현금 10만 원이 들어간 봉투였어요. 10만 원은 윤희가 가진 현금의 전부였습니다. 가짜 봉투를 만들면서 윤희는 조심스럽게 신문을 잘랐습니다. 멀리서 보면 돈뭉치처럼 보이도록 크기를 맞췄어요. 그리고 맨 위와 아래에만 진짜 만원권을 올려놓았죠. 이렇게라도 해야겠어. 윤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런 속임수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거짓말을 했으니 어쩔 수 없었죠. 모든 준비를 마친 윤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체면은 조용히 지키는 게 아니야. 옳은 일로 지키는 거지. 거울 속 윤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무력했던 자신은 이제 없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윤희를 보고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상대방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닐 것 같은데요. 괜찮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까. 윤희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과 만복이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었거든요. 성우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윤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윤희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윤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지은이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은이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밤은 깊어갔지만 윤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의 계획을 차근차근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요.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은행 VIP 라운지는 고급스러운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크림색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이 격조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오후 2시, 평일 한가한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죠. 김도훈은 안내데스크 옆에 서서 작은 표지판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녹취 및 영상 촬영 안내라고 적힌 표지였어요. 보안팀장인 그가 공식적으로 설치한 것이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도훈은 천장의 CCTV 카메라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테이블 전체가 선명하게 담기도록 프레임을 맞췄어요. 각도가 완벽하네요. 도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확인해 보니 테이블 위 서류까지도 글자가 읽힐 정도로 선명했거든요. 최만복은 라운지 출입문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마치 대기업 회장님 같은 품위를 풍겼어요.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라운지 안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죠. 그의 가슴팍에 달린 바디캠의 작은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군요. 만복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형사로 일했던 경험이 이런 때 도움이 됐어요. 2시 정각 태수와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태수는 어제보다 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나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어르신, 일찍 오셨네요. 태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승부가 난 것처럼 여유로운 기색이 엿보였어요. 불편하셨죠? 제가 많이 깎아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더 받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태수의 말투에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윤희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순한 어르신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미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합의서였어요. 윤희가 그 서류를 훑어보는데 이상한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급가속 및 음주운전 의심에 따른 접촉사고. 윤희가 서류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음주는 사실과 다릅니다만 저는 술을 전혀 안 마셨거든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아, 그건 법적 표현이 그래요. 형식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태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윤희가 더 이상 따질 수 없도록 압박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윤희가 말을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손을 떨리게 하며 물었어요. 경찰을 부르면 혹시 뺑소니까지 될까요? 그 질문에 태수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완전히 낚인 거였어요. 태수는 더욱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신고 안 하고 도주하면 뺑소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처하는 겁니다. 오늘 현금 400만 원이면 깨끗하게 끝내죠. 더 이상 복잡하게 갈 것도 없고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윤희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문다발이 들어간 봉투를 반쯤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가 모습을 드러내자 태수의 눈빛이 욕심스럽게 번쩍였습니다. 역시 준비를 잘해오셨네요. 태수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윤희는 교묘한 행동을 했어요. 휴대폰을 테이블 아래로 기울여서 태수가 진단서를 흔드는 장면을 또렷하게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며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진단서만 봐도 제가 얼마나 다쳤는지 아시겠죠? 목 디스크까지 의심된다고 나와 있어요. 태수가 진단서를 과시하듯 흔들면서 말했어요. 윤희의 휴대폰이 그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죠. 진단서의 내용은 물론이고 태수가 멀쩡하게 목을 움직이는 모습까지 모두 담았어요. 정말 심각하네요. 윤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도훈의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타임코드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4만 523, 14만 524. 모든 순간이 정확히 기록되고 있었어요. 화질도 완벽했고 음성도 선명하게 들렸죠. 완벽한 각도네요. 도훈이 모니터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태수와 미나의 표정, 손짓,
서류의 내용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만복은 출입문 손잡이에 손을 가볍게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혹시 상황이 급변할 경우를 대비한 거였어요. 그의 바디캠도 계속 작동하고 있었죠. 그럼 이제 서명하시죠. 미나가 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윤희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직전에 잠시 멈췄어요. 혹시 이 일을 다른 곳에서도 하신 적이 있나요? 윤희의 질문에 태수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백화점 지하주차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합의하셨다고요. 윤희의 말에 태수와 미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였어요. 아, 그건 그냥 예전 일이었어요. 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윤희는 그런 태수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라운지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수와 미나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윤희가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서명할게요. 윤희가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태수의 얼굴에서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하던 정중한 미소가 사라지더니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르신, 오늘 끝 못 내면 상견례 자리 찾아갈 수도 있어요. 창피 주기 싫으시죠? 태수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점잖은 척하지 않았어요. 윤희의 개인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죠. 상견례라는 말을 꺼낸 것은 윤희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어요. 윤희는 잠시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상견례를 망칠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이미 각오한 일이었으니까요. 미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진단서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였어요. 하지만 윤희의 예리한 눈에는 그 서류의 이상함이 금세 보였습니다. 도장 부분에 잉크가 번져 있었고 각인도 깔끔하지 않았어요. 마치 복사기로 여러 번 복사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미나가 그 서류를 흔들 때마다 가짜라는 증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도훈의 모니터에는 그 모든 장면이 고해상도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진단서의 모든 결함이 화면에 또렷하게 잡혔죠. 심지어 도장이 기울어진 각도까지도 완벽하게 포착됐습니다. 윤희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 성의 표시로 조금 먼저 드릴게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하며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만 원이 들어간 진짜 현금 봉투였어요. 이것은 윤희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는 순간 법적으로 수수 사실이 성립되거든요. 태수는 그 봉투를 받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현명하시네요. 그럼 예전에 백화점 지하 때처럼 라인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태수가 무심코 말꼬리를 길게 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백화점 지하라는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윤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반응이었어요. 10년 전 지은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신하는 순간이었죠. 도훈도 모니터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볼펜이 멈췄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나왔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미나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합의서에 사인하시면 이후 진단 추가도 가능하고요. 더 아픈 곳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미나의 말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추가로 돈을 더 뜯어낼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미 사기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윤희는 합의서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꼼꼼히 읽어보는 것처럼 시간을 벌었어요. 사실은 모든 증거가 충분히 녹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만복은 라운지 밖에서 나가는 동선을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혹시 상황이 급변할 경우를 대비한 거였어요. 그의 바디캠도 계속 작동하고 있었죠. 어르신, 요즘 보험사가 정말 깐깐해요. 현금이 답이죠. 태수가 다시 한번 현금 거래를 강조했습니다. 보험사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뻔했어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자신들의 사기 행각이 들통날 게 뻔했거든요. 라운지의 에스프레소 머신이 짧게 소리를 냈습니다. 윤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느꼈거든요. 10년 전 지은이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무력함, 그때의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고 준비도 철저했거든요.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번호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윤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희의 눈빛에서 더 이상 당황스러워하는 어르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냉정하고 예리한 시선이 태수와 미나를 관통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태수와 미나는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지금까지 순순히 따라오던 상대방이 갑자기 달라진 거였거든요. 차량 번호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시간이었어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정의감이 하나로 뭉쳐지는 순간이었죠. 도훈의 모니터에는 여전히 타임 코드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만복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윤희가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라운지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 전의 정적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가 해진 그 수첩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태수와 미나의 시선이 그 수첩에 고정됐죠. 10년 전 우리 며느리가 누명 썼던 날 제가 적은 메모예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수첩을 펼치자 흐릿한 필체의 글씨들이 나타났어요. 테이프 자국, 보험사 내부 코드 스티커 패턴. 윤희가 수첩의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태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윤희가 가리킨 스티커 패턴이 지금 태수 차량에 붙어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10년 전에도 오늘도 똑같은 보험사 내부 코드 스티커가 사용됐던 것이었습니다. 미나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우연. 태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 앞에서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윤희는 냉정하게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당신 같은 멘트를 썼죠. 백화점 지하.
그때도 현금이면 깔끔하다고 했어요. 윤희의 말에 태수와 미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바로 그때 도훈이 안내데스크에서 손짓을 했습니다. 녹화와 녹취가 완료됐습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기록됐다는 뜻이었죠. 만복의 무전기에서 짧은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123 신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사인이었어요. 윤희는 테이블 위에 신문다발 봉투를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서 잘린 신문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건 미끼였어요. 대신 이 10만 원은 진짜입니다. 수수 사실성이 확보됐죠. 윤희의 말에 태수는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법적으로 금품 수수가 성립된 상황이었거든요. 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려는 듯 출입문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만복이 이미 문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단단했어요. 오랜 경찰 경험으로 다져진 위압감이 있었죠. 라운지 매니저가 나타나 문을 잠갔습니다. 동시에 지구대 경찰들이 문 밖에 대기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이게 다 함정이야. 태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기록이죠. 윤희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함정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었거든요. 미나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수법이 완전히 노출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10년 동안 써먹던 사기 기법이 드디어 발각된 것이었어요. 당신들이 1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윤희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현행범 체포합니다. 사기, 공문서 위조, 공갈미수 혐의로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와 미나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도훈이 CCTV 영상이 저장된 USB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모든 대화와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질과 음질 모두 완벽해요. 만복도 자신의 바디캠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이쪽도 다른 각도에서 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휴대폰도 경찰에게 건넸어요. 진단서 조작 장면도 여기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태수와 미나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10년 전 우리 며느리 사건도 다시 조사해 주세요. 윤희가 경찰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재수사하겠습니다. 연관성이 명확하니까요. 태수가 끌려나가면서 윤희를 쏘아봤습니다. 늙은 것이 웬 짓이야. 하지만 윤희는 태연했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젊을 때는 몰랐지만요. 미나는 체념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라운지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희는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도훈이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사장님.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다니. 윤희는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거든요. 만복도 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 양도 이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네요. 윤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만에 며느리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제야 지은이에게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윤희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와 미나가 더 큰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내야 했어요. 경찰관이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위해 서에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정의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라운지를 나서며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마치 모든 구름이 거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승리일 뿐이라는 걸.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색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담당 형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3년간 총 52건, 피해액이 9억 원대입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태수와 미나의 범죄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거든요. 장례식장, 백화점, 병원, 은행 앞. 주로 고령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이네요. 동선이 계획적으로 반복됐어요. 서류에는 각 사건의 날짜와 장소, 피해 금액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숫자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형사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윤희도 긴장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어르신 며느리 사건의 가짜 목격자. 바로 장민아였습니다. 그 말에 윤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나가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은이를 직접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조사실 한쪽에 앉아있던 미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땐 제 실적이 필요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명 같았지만 동시에 고백이기도 했죠. 손해사정사로서의 실적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이었어요. 조사실의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지은이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사고를 내고도 발뺌한다고, 책임감이 없다고. 지은이는 그 소리를 견딜 수 없어 했죠. 윤희의 말에 미나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자신의 거짓 증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태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도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쉬운 돈이었죠. 다들 그냥 주더라고. 태수의 말에는 뉘우침보다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도훈이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와 USB가 들려 있었어요. 백화점 방제실에서 구도면과 CCTV 백업을 찾았습니다. 도훈이 자료를 형사에게 건네며 설명했어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차량이 같은 동선으로 움직였어요. 패턴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도훈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태수와 미나의 범죄가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었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만복도 조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손수 쓴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 부모, 내 이웃이 겪지 않게 하려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만복의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 경찰 경험으로 이런 범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형사가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가 줄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300만 원을 뜯겼어요. 초보라서 무서워서 그냥 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네요. 전화 속 목소리마다 떨림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어 지내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윤희는 그 전화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형사가 전화를 끊고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피해금 반환 청구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형사의 말에 윤희가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도훈과 만복 그리고 경찰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 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자신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였어요. 이제야 끝났네요. 지은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지은아, 미안했어. 그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윤희도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미안함을 드디어 표현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의 말에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형사가 조사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니 형량도 상당할 거예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처벌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윤희의 말에 형사가 동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경각심을 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게 될 거예요. 조사실을 나서며 윤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과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윤희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정의가 통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저녁 뉴스 시간, TV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기 조직 검거, 시니어 초보 표적, 3년 52건.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사건의 경위를 전했어요. 윤희는 한복점 소파에 앉아 그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태수와 미나가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교활함이 아닌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죠. 윤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과 병원, 은행 입구에 새로운 안내판들이 세워졌습니다. 현금압의 유도시 즉시 신고, 사진 영상 스케치가 최고의 보험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민들이 그 안내판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죠.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윤희는 단정한 연분홍 저고리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저고리의 매듭을 정성스럽게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며느리 지은이 윤희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웃음이 피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것은 물론이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용기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감동이었거든요. 이제야 떳떳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의 말에 윤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맺혔던 응어리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상견례가 끝난 다음 주 도훈이 한복점에 들렀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며 윤희에게 건넸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많아야 해요. 혹시 백화점 방제교육에서 강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훈의 제안에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일이겠죠. 윤희의 대답에 도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려는 윤희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만복도 한복점에 놀러 왔습니다. 그는 특유의 유머러스한 말투로 농담을 던졌어요. 다음번에는 문 대신 하트로 막아드리지요. 만복의 말에 윤희와 도훈이 터져나오듯 웃었습니다. 긴장감 넘쳤던 작전을 떠올리면서도 따뜻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윤희는 오래된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1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수첩의 역할은 이제 끝났어요. 대신 새 수첩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체면은 옳은 일로 지킨다. 윤희가 또박또박 첫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원칙이 될 문장이었어요. 조용히 참는 것이 체면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체면이라는 깨달음이었죠. 며칠 후 윤희는 가게 문 앞에 작은 팻말을 걸었습니다. 현금합의 금유도 시 즉시 112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복을 맞추러 온 손님들이 그 팻말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겪으신 일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용감하시네요. 한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빗줄기가 완전히 거친 어느 저녁 한복점의 유리창에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어우러진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윤희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고객들이 한복을 골라보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이 상견례 한복을 맞추러 온 것 같았죠. 윤희는 그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돕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사장님, 이 저고리 정말 예뻐요. 젊은 여성이 연분홍 저고리를 들고 말했습니다. 윤희가 상견례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색깔이었어요. 좋은 날에 입으실 거니까 더욱 예쁘실 거예요. 윤희의 말에 커플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윤희도 그들의 웃음을 보며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었죠. 정의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기록하는 손과 멈추지 않는 용기 속에 있었어요. 윤희는 그 사실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작은 시민 한 명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도 말이에요. 가게 불을 끄며 윤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일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혹시 누군가가 현금을 재촉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윤희의 하루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녀가 만든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것이고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어요.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을 것이었죠. 한복점 간판의 불빛이 마지막으로 꺼졌습니다. 하지만 윤희가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은 계속 자라날 것이었어요.
정의와 용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거든요.